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상승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 산타 랠리를 이어가면서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연준 인사들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또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죠. 지금부터 준비할 것도 또 미리 알아둬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서 연말다운 분위기가 나는 요즘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나 지표는 없는지 천천히 살펴보게 됩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59% 상승했고 다우지수도 0.68% 상승, 나스닥도 0.66% 오르면서 15,00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시면 애플은 결국 연말 대목을 앞두고 특허 패소로 워치 판매가 일시 중단됐지만 주가는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16% 상승하면서 막판에 양전에 성공한 반면 엔비디아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0.94%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1.67% 상승했고 테슬라도 2%대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1.9% 넘게 오르는 등 중소형 종목들도 초록불 켜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이죠. 기대 심리가 시장을 강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면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 탐욕 단계로 넘어간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지표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4.8% 증가한 연율 156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미래주택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월보다 2.5% 줄어든 연율 146만 채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148만 채를 밑돌았습니다.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서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모기지 금리도 함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주택 착공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로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 BOJ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내심 있는 금융 완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단기 금리를 현행 연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습니다.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상한을 1%로 유지하는 YCC 정책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 이슈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미 국채금리는 중장기물 위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년물은 4.4%대, 10년물도 3.9%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30년물도 4.0%대 마감했습니다. 당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조만간 종료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내년일지 12월일지 전망이 엇갈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료 시점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정책 종료 자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여겨지는 만큼 실제 종료가 되면 채권 시장의 금리 하향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에너지 운송 대란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 유가는 오름세 이어갑니다. WTI 1.53% 오른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1.74% 오르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반등 시도 후 횡보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41,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강한 만큼 전략적으로 계속 가야 할지 혹은 쉬어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되 나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분쟁 합의, TSMC의 회장 교체 및 7번째 패키징 공장, 일본 도시바의 상장 폐지입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분쟁에 대한 합의로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9일 구글이 미국 30여 개 주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 3천만 달러와 미국 각 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7천만 달러, 총 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정책을 변경한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지난 2021년 7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9월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그동안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 11일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오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한편 구글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고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의 경쟁에 대비해 7번째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은 현지 시간 19일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 분할에 대비해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첨단 제조 공정을 이용한 패키징 및 테스트 공장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매출 감소에 시달리는 인텔은 파운드리 부문에 집중해 2026년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TSMC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TSMC 유더인 회장은 내년에 은퇴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 겸 부회장을 후임자로 추천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상징 도시바가 도쿄 거래소에서 74년 만에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시바는 사모펀드 회사인 JIP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되었고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도시바 인수에 총 140억 달러가 소요되었는데요. 컨소시엄의 일부인 금융서비스 회사 오릭스와 전기서비스 회사 주부전력을 포함해 각각 1명씩 총 4명의 JIP 임원이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바는 이미 투자자인 반도체 회사 로움과 협력하여 27억 달러를 제조 시설에 투자해 파워칩을 공동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바는 최고 경영자 시마다 다로가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시마다 다로는 수익성이 높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가 연휴 기간 동안 어펌 홀딩스의 선구매 후결제 옵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4,500개 이상의 월마트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매장 내 셀프 계산 키오스크에서 해당 옵션을 활용하여 휴일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월마트와 어펌 홀딩스 간 파트너십이 확장되었기 때문인데요. 고객들은 매장뿐만 아니라 월마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발표되고 어펌 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어펌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선구매 후결제 옵션을 제공할 소매업체를 찾고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는 고객 수는 1년 전 사이버 먼데이 때 42.5%로 급증했고 당시 9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쇼핑이 해당 결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어펌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아마존과 제휴하여 고객들에게 선구매 후결제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말 산타랠리로 거침없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연준 인사들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인 홍해에서 예멘 반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이 유가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투자위원회 자레드 우다드 책임자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지속될 것이고 현재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많이 오른 기술 섹터는 차익 실현할 때라는 조언도 덧붙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They're so far ahead of what the economic fundamentals would suggest. If anything, this is a great point to start taking profits and look for alternative positioning for next year. Well, I'd take gains in unprofitable tech. That's been one of the things that's rallied the most in this short covering rally. And we think the risk of inflation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is still a big concern. So investing in things that are going to be robust to inflation and to things that are higher up in quality seems like a great way to position for next year at a time when everyone else is just scrambling for any kind of junk they can find.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가상현실 시장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윤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가상현실 시장이 지금 기대 이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VR 그리고 또 증강현실, AR까지 이런 관련 기기의 판매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8,67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나 줄어든 건데요. 사실 그 지난해 매출 자체도 전년 대비 2% 줄었는데 훨씬 더 가파른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2년째 결국에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VR, 이 가상현실은 사실 메타가 그야말로 올인한 분야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메타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심지어 그 회사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야심찬 계획을 드러냈던 그런 부분인 거죠. 지난 2021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3차원 가상 세계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VR과 AR 기술을 개발하는 메타와 리얼리티 랩스 이렇게 돼 있는 이 곳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이 32조 6천억 원입니다. 메타는 매년 여기에 수조 원을 투자해서 결국엔 수십조 원의 투자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메타는 VR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VR, 이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시장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은 관련 기기, 그러니까 VR, AR의 헤드셋 판매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장은 그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금은 반등을 했는데요. 지난 10월과 11월 8주 동안 미국 내 VR 헤드셋 판매액이 퀘스트 3가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퀘스트 3가 우리나라 돈으로 73만 원이 출고가인데요. 전작과 비교하면 20만 원 안팎 저렴한 수준입니다. 사실 기기 보급이라든지 가격은 이제 시장 조성과 성숙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인 것 같은데 지금 VR 관련 기기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마저도 사실 저렴한 편에 속하는 네. 상황인데요. 앞서 저커버그도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수십억 명의 사용자, 유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면서 상당히 장기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VR, AR 시장이 크게 쪼그라들긴 했지만 내년은 그래도 올해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애플이 지난 6월 선보인 비전 프로 때문입니다. 비전 프로는 내년 대당 앞서 말씀드린 그 퀘스트 3와도 다르게 457만 원, 상당히 높은 가격에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처럼 높은 가격 장벽은 오히려 애플이 초기의 개발자 그리고 얼리 어댑터 또 기업들을 잠재 고객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보다는 좀 더 B2B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노린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렇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2024년 VR과 AR 시장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시장 조사 기관 또한 이런 점을 근거로 내년 시장이 올해보다 4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애플의 신제품 발표로 경쟁을 촉진하게 되고 또 시장을 키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나마 낙관적으로 내년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시장은 올랐습니다. 빠른 피벗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우리 시장은 갈 길을 가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수급 블랙홀. 어제 시장은 소수의 급등주의 거래가 집중되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연말을 거치면서 이 수급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강보합으로 2,568포인트로 마감해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0.86% 올라 858포인트, 121선 상향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이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314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70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만 958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187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515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32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69% 상승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1% 내외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29% 하락해 13만 8,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선 에코프로와 HLB, JYP엔터가 강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5.16% 올라서 종가 73만 3천 원, 70만 원 선 회복했고요. HLB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폐암에서도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에 어제 11.82% 급등했습니다. 종가 49,200원. 그리고 JYP엔터가 신임 보이그룹인 넥스지에 대한 기대감에 7.8% 올라 10만 4,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했다는 말이 나오자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10원 60전 올라 1,307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수급 상황과 개별주 이슈에 따라 주가도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STO와 해운과 정유주가 강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반도체 투자를 20% 이상 늘린다는 소식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강했는데요. 어보브 반도체와 AD칩스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HLB 임상 소식에 더해서 오는 1월 예정돼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STO 테마, 미술품 조각 투자 전문 업체인 열매컴퍼니가 발행한 국내 1호 투자계약 증권이 청약 개시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서 흥행에 성공하자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해발 물류 대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죠. 에너지 기업인 BP까지 홍해 운항 중단을 선언하자 운송비 상승에 대한 전망에 해운 업종이 강했고요. 또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유주 주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몇몇 소수의 급등주에 집중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HMM,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퀄리타스, 블루엠텍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급 블랙홀 현상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올해 퀄리티나 고배당 아니면 로울볼 같은 스타일 전략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와 연말을 거치면서 수급 상황이 개선돼야 증시 전반이 뚜렷한 반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2,800포인트를 전망하면서 남은 연말에 내년의 실적 개선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증권의 퀀트 보고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펀드의 규모가 커서 요즘에 패시브가 낳은 괴물, 패낙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하나증권은 이 기관 패시브 펀드들이 추종하는 코스피 200, 그리고 외국인 패시브가 추종하는 MSCI 코리아의 신규 편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변경이 끝났고요. 이제 MSCI 지수의 경우에 내년 2월에 또 한 번 종목들의 편입 편출이 될 텐데 그 전까지 패시브 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가 이 영향에 여러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지수 산정일이 1월 중순에서 말 정도인데 그때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18만 100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27만 5천 원까지 오르게 되면 편입이 실패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나증권에서는 12월 들어서 힘을 내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되고 주가 낙폭이 컸는데 개인 순매수가 유입된 종목들을 추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 NC소프트, JYP엔터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주에 대한 전략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배당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기업들 간 배당 기준일 차이가 나타날 텐데요. 유한타증권은 배당주 투자를 고려한다면 주당 배당금, DPS가 증가하는 종목을 보유하면 이 배당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이 연속적이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증가한 종목은 배당락 이후에도 성과가 양호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신규 배당 종목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이제 스크리닝한 종목들을 펼쳐봤는데요. 신규 배당 종목으로는 GKR과 YG플러스가 해당하고 3년 연속 DPS가 증가한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인 종목은 한전 KPS와 LG 헬로비전, 메가스터디 교육, BGF 리테일, 나이스 정보통신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배당주 투자하신다면 이 보고서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나스닥이 2년 만에 15,000선을 드디어 또 돌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FMC 이후에 이런저런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뭐 증시 상승에 마치 좀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네. 시장에는 전혀 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네. 지금 다소 이제 연말이라는 또 시기적인 변수가 있어서 시장은 좀 얇고 약간의 수급 움직임으로도 지수가 크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이나 우리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뭐 2,600은 연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뭐 3,000을 갖다 막 외치는 건 좀 그렇죠.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천천히 가면서 네. 다지면서 천천히 슬로우 앤 스테디가 좋은 것 같습니다. 2,600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에 10%만 더 올라도 2,860인데 그렇죠. 예. 그죠? 그렇게 찬찬히 좀 이렇게 내다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유한타증권의 또 유동훈 본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 정말 저는 좀 신기한 게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은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 자, 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옛날에 버리셨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의 걱정은 위로의 리스크, 그러니까 네. 상승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지금 모습이 96년, 97년 이때의 사이클과 비슷하다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요. 만약에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이 들어왔었을 때 사이클을 재현한다 그러면은 네.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투자의 대가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사야 된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뭐 내년도에 50%나 폭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98년에서 2000년 사이클, 그러니까 98년 말부터 2000년
1, 4분기까지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네. 지금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게 이제 지난주 말까지의 숫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우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고 연초 대비해서 12.6% 올랐는데 예. 저게 저 숫자가 왜 놀라운 거냐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반 전만 해도 저 숫자가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아, 그럼 최근에 올라온 예, 거네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저 정도로 폭등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속도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러셀 2000이라는 건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미국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차례적으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어요. 우선 나스닥 100을 보시면은 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대형 기술주, 우리가 처음에 매그니피선 7 또는 뭐 메가캡 8 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70주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종목들이 올 한 해만 1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어가면서 나스닥 100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뭐 오름폭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또 드디어 S&P 500 선물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다 역대 최고치네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오늘 밤에는 S&P 500도 근데 뭐 S&P 500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예, 근데 선물 지수가 선물만큼은? 먼저 움직이니까 네. 지금 4,818포인트인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 그래요. 예, 예. 이런 좀 약간 좀 불안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을 놓게 해드리자면 여전히 지금은 저희는 고객들이 오셨을 때 차익 실현할 타이밍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네. 분명히 과열 조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고 나서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보시면은 크게 빠졌던 기간이 있었죠. 보시면은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금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다가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11월부터는 급격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트리거 중에서 하나가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내년도에 3차례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랬던 것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라는 정도만 나왔었으면 이렇게까지 과열이라든지 뭐 걱정은 안 할 텐데 네.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시장은요. 보통 과거의 평균치보다는 더 많이 오르고 또 더 많이 떨어지고 네. 이런 추세를 보여줍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이 차트 전에도 보여드렸죠. S&P 500 지수의 계절성인데 저게 짙은 파란색 선이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72년 동안의 평균적으로 1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늘색 선이 올해의 움직임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초에는 초과 수익률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짙은 색 대비해서. 그러다가 또 다시 8월 달까지는 또 초과 수익률. 그리고 다시 11월 달까지, 10월 말까지는 또 퍼포먼스가 안 좋았죠.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이 어디에 올라가 있죠? 이제 다시 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숫자가 얼마죠? 4,800입니다. 네. 저게 짙은 색인데 4,800이 역대 최고치예요. 근데 지금 저거를 뚫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초과 수익률 달성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주였나?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는 그 보시면 이제 컵 핸들 차트라고 해서 네. 고점을 다 뚫고 나면 그 이후에 약 3년, 4년 동안에 굉장히 강한 장이 들어올 수 있다.
고점을 뚫고 나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시그널을 주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 굉장히 좀 기대치를 자꾸 높여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들은 미국 증시가 내년 연말에 앞자리 수가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5,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세게 부르는 데는 5,200, 5,300까지도 부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5,2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있고, 예.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5,000, 5,100 뚫으면 예. 좀 쉬어야 된다 이 얘기 해드렸죠. 그렇지만 또 연말에는 그 쉬는 폭을 다시 되돌려서 고점인 5,000포인트 이상을 더 올라간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 유 본부장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의 이 시장 흐름을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 흐름과 한번 대비해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지금 이제 모두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서야 좀 느낌이 오네요. 그때 그린스펀 의장이 그 irrational exuberance라는 비이성적 과열 내지는 비이성적 풍요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용어를 썼던 게 96년이었고 네. 96년에 그린스펀 의장이 지금 증시 랠리는 좀 비이성적이다 하는 그런 어떤 진단을 하니까 잠시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구글에서 그냥 이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 특히 이제 영문으로 그냥 검색하시면은 최근 들어서 부쩍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느끼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야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게 좀 약간 과열 느낌은 난다. 근데 이게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오면 네. 이거는 계속 상승하는 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장도 좋은데 예. 인플레이션이 또 임금 상승률과 동반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자, 이러면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하락할 거다. 예.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어저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섹터를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성장 업종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임원 감축을 9%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너무너무 핫하면 예.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고용이 나오고 뭐 급격하게 고용이 뭐 올라가서 인건비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 여기에 계속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AI 이 부분이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켜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어떤 사이클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때 보시면은 96년부터 거의 98년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게 뭐냐면 1982년도를 비교하는 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볼커가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그 발언이 있고 나서 19%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약 한 6, 7개월 동안에 얼마나 오르냐면 30% 더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때와 비교를 하면서 지난 33일, 34일 동안에 지금 거의 이제 16% 정도 올랐거든요. 네. 여기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30%를 한 6개월 동안 올라갈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시장이 핫한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뭐 12월 달 숫자가 나왔는데 이러면 또 갑니다, 시장은.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인데 저희는 만약에 이 AI 사이클이 굉장히 센 거다.
그래서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주고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을 좀 잡아준다면 저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이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속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또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뭐 연간 단위로 5% 이상 상승한다.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게 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쉬어가는 또는 좀 쿨다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의 어떤 모습이 과열이 될까 아닐까에 대한 걱정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그 과열이 될 거라는 것을 집어넣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도대체 뭐가 그러면 이걸 바꿔줄 건가? 네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상승을 할 수 있을까? 펀디멘탈적으로 적절한 가치의 상승은 어느 정도일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산하고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다가 약간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는 예.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WTI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저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70 수준입니다. 저 정도 숫자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냅타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거의 유럽 쪽이 폭락을 했어요. 75년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제가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물류 쪽 공급망 차질 부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없어졌다. 심지어 오히려 더 낮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홍해 위기 글쎄요. 저게 그렇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전혀 아직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이 혁신 사이클이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가 가지고 저희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유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석유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철저하게 줄여놓고 있다. 이게 올해도 안 좋았지만 수익률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요즘에 에너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태양광 회사 미국에서 인원을 9%씩 감축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단가를 계속 떨어뜨려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물량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을 유지시키려면은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는 에너지 업종의 효율성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늘리는 전략은 좋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만 다시 뭐 불이 붙지 않는다면은 이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은 과열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 네. 뭐 두 가지 이제 말씀인데 과열은 과열이에요. 보니까 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그 기술적으로 RSI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뭐 83에 육박하는데 이게 보니 2020년 그 코로나 3월달 급락 이후 그 다음에 2022년 초까지 막 날아가는 그 장에서 2020년 이제 늦여름 무렵에 한번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이제 RSI가 높은 적이 없었으니까. 네, 70이 넘었죠. 예, 70도 넘었고 80까지도 80까지 넘었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과열은 과열인데 네. 지금 이제 S&P 500이 4,818이 보이는데 사상 최고치가 4,768. 요거 뭐 진짜 고지가 바로 저기네요. 네. 그러니 이걸 이제 통상 여름 무렵에 오면 이제 다들 또 기술적으로 접근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전고점 내지는 사상 최고치 한번 찍고 아니면 살짝 넘어섰다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가. 요게 일단은 제 일감 아닙니까? 이 정도 왔다가 그냥 계속 가는 거.
그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예, 근데 이게 다시 되돌아가서 네. 2021년, 2022년 고점이잖아요. 예, 지금 그랬죠. 벌써 그랬죠. 2년이 지난 고점이죠. 그래서 충분히 결국 경제는 그만큼 그 사이에 성장을 했고 네. 또 기업들의 이익은 그만큼 늘었고 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더 올라간다. 펀더멘탈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번에는 돈으로 끌어올린 2021년, 22년 고점이라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죠. 예. 예,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24년 12월까지의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예측치인데요. 지금 시장이 저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가장 낮은 숫자가 저 밑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3.5%까지 떨어질 거다. 해서 4.0%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1.25%에서 최대 1.75%의 금리를 인하할 거다. 내년도에 8번 만나는 동안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8번 중에서 뭐 5번, 예. 많이는 7번. 그러니까 1월만 빼고 나면 다 거의 뭐다 금리를 한다는. 내릴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점도표 보시면은 3번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미 연준하고 시장하고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다라는 예. 거죠. 아마 이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 연준 또는 미국의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가 얼마냐. 그 금리가 기본적으로 워낙 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 지금 재정 적자 폭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감당 가능한 금리는 그래도 3.5%까지는 내려야 된다. 예, 그래서 3.5% 정도의 금리면은 재정 적자 폭이 그래도 뭐 한 3%, 4% 정도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숫자가 돼버리면 유지가 되면은 GDP 대비해서 6%의 재정 적자 너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를 거기까지는 내려줄 거고 빨리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내릴 필요 없다. 맞죠, 사실. 뭐 이 이자를 갖다가 뭐 계속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바뀌는 거니까. 왜냐하면 30년짜리를 제일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뭐 30분의 1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2년 동안에 1.5에서 뭐 1.75 맥시멈 이 정도를 내려줄 거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은 2024년, 2025년 동안에 0.75, 0.75 이렇게 해서 1.5% 정도를 내려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을 네. 시장은 내년에 다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시장이 2년 동안 오를 것을 땡겨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로 갈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장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 기대치를 그렇게 만들면서 네, 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더 많이 땡겨오면 됩니다. 내년도에.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땡겨올 수 있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빠르게 낮아지면 네. 성장이 더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의 입장에서도 계속 여신을 늘려주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면 그렇게 예.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총 여신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3주 연속으로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 4.7%에서 7.5%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최소 5%고 많이 올라가면 7.5%까지 간다.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 2, 3%를 빼더라도 예. 경제 성장률 3% 이상이라는 얘기죠. 어허.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들어와 버리면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죠. 경기 과열이죠. 네, 그러면서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떻게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 거품 또는 네. 과열, 광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숫자 저희가 지겹도록 보여드리는 이 예대율을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네. 저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먼저 거품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기던 모습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생각하기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권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은 대출을 또 많이 늘려줄 거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거품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와 그 속도를 잘 보시면서
적절한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최근에 뭐 중소형주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게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중소형주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경기 침체는 많이 지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BOJ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저희가 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통화 정책 좀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예. 자, 그게 이제 지금 거품의 트리거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린다 얘기를 네네. 하자마자 예. 미국보다 펀더멘탈이 안 좋은 나라들이 다 이제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보다 훨씬 낮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낮냐면 2.6%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높죠. 거의 뭐 4% 이상 5%대입니다. 근데 금리가 2.6%다. 그리고 자꾸 내린다. 여기에 통화를 10%씩 늘려준다. 네. 예, 이거는 당연히 거품일 수 있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번 사이클에 계속 금리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서 또 일본도 이제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린다. 그럼 이제 유동성이 계속 풍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또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전히 하락 구간에 있는 게 맞고요. 네. 그 하락 구간에 있는 구간에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것은 또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이 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잘 생각하셔서 채권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거는 네. 이제 현재 타이밍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그래요. 좋다. 예,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주식 중에서 이 정도 금리를 반영을 했었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골라내고 또 투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금리 인하가 내년 3월 달에 있다고 하면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너무 많이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지 예.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렇겠죠. 거지. 그렇죠.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이다 그러면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0부터 시작해서 52개월까지 이렇게 차트 쭉 보시면은 52개월이면 4년 차트잖아요. 예. 까만색 선을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안 온 선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고 나서 얼마나 더 떨어지나요? 0.8 정도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5.25에서 예를 들어서 5.0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0.8 내지 1% 떨어뜨리면 끝. 그 이후에 보시면 다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냥 옆으로 가죠. 예. 그런 정도의 경기 사이클이라고 계산한다면 지금 4.25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예. 또는 4.0까지 떨어뜨리면 한 3-4번이네요. 그 정도 떨어뜨리고 나면 더 이상 안 떨어뜨릴 거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뭐 한 3.5%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벌써 3.9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거는 뭐 0.4, 0.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채권의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높진 않겠죠.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갈 룸이 조금 작다. 작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9%의 수익률에 금리가 떨어져야지 초과 수익률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국채, 장기 국채를 투자를 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은 연간 단위로 한 자릿수다. 최근에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장기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5%에서 예. 빠르게 지금 3.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낮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3.5%까지 내려가는 데는 한참 걸릴 거다라는 이제는 거죠. 좀 둔화될 수밖에 그래서 없겠네요. 예. 이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채권 투자는 지금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뭐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옵니다. 예. 미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넣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2021년 말 2022년부터 지난 2년 동안에
자금은 계속 채권 쪽으로는 들어갔고요. 그 주식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좋은 종목 골라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58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48% 상승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62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또 오름세가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5,0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2%,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만 9천 원. SK 하이닉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8,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만 8,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8%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0만 원이고요. 네이버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2만 3,500원. 기아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G화학이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2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3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DX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가 0.7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9,200원. HLB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4천 원.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또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호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6천 원. HPSP가 1.2%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만 5천 원. 셀트리온지아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단을 높여갈 걸로 보이네요. 네, 예. 지금 동시효과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상승 출발이고 네네. 상승 출발 못할 이유가 밤사이에 없었고 그러게요. BOJ는 이 와중에도 계속 돈 풀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만 봐서 이게 지금 저쪽도 지금 가는 쪽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저 지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 주도 업종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머지 쪽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은 코스닥은 마지막 기술적 저항 구간 즉 금년 7월 이후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날이 돼서 또 이제 힘이 더 붙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러고 나서 주춤할 것 같으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아까 저는 우리 유동범 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한참 이렇게 현타가 오는 게 아까 연준하고 ECB, BOJ 기준금리 이렇게 그래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그때 자막이 뭐가 나왔나 하면 저거 나오면서 아까 저때 자막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자다는 자막이 있었거든요. 실제 존 윌리엄스 총재의 레토릭이 그랬고 야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뉴욕 연준에 서열 한 3위 정도 되는 실세가 하는 얘기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는데 시장은 내년에 8번 회의 중에 1월 달 빼고 한 7번 금리 인하 계속 할 거야. 이 괴리가 엄청난데 이걸 갖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고. 네. 아까 일본의 CPI 흐름도 보였습니다만 최근 수치는 어쨌거나 11월 23일 날 나왔던 전년비는 CPI가 3.3%인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삽니까? 참 아직도 보면은 이렇게 과거의 그 어떤 경험이나 책에서 배웠던 그 세상과는 전혀 엉뚱한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올해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이번에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들 예를 들면 2021년 이후에 2022년, 2023년에 들어섰을 때 빅테크 7개 기업들이 기억하시겠죠? 네. 다 인원 감축했어요. 예. 그러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예.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예.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생산성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로봇을 이용하고 그만큼 또 AI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속도가 가속화가 되면은 미 연준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걸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올라가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중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이 명목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또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금리 자체가 3.5% 이상 올린 건 초과로 올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떨어뜨리면 3.5%까지 떨어뜨리는 건 빠르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10년 실질금리의 추세. 미국의 실질금리. 네. 네. 저게 이제 위로 팍 튀었을 때 보시면은 5%까지 갔었을 때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빌 에크먼이 뭐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된다. 5.5%까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30년짜리 뭐 얘기했었을 때입니다. 예. 그때 돈 많이 벌었죠. 많이 소소하게 자기는 한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많이 벌었죠. 근데 사실 보시면은 그때가 왼쪽 끝을 보시면은 왼쪽이 그때가 보시면 실질 금리가 2%가 넘는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래 유지됐었을 때가 과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저건 잘못됐다. 지금 오른쪽 끝이 저렇게까지 올라간 건 잘못됐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게 1.5%까지 떨어질 거고 많이 떨어지면 1%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빠르게 떨어져서 2.5에서 1.7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0.5에서 1.5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과열이라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이 들어오면서 실질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달러 지수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게 좀 과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 한번 보시면은 네네. 최근에 이제 거의 많이 내려와서 101 정도까지 102가 깨졌습니다. 예. 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아마도 실질 금리가 뭐 0.5%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신다면 달러 지수는 아마 100이 깨지고 95까지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달러가 약보합세 추세로 간다. 이런 가운데서 그럼 이 한국 달러 증시,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9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2년여 만에 15,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BOJ는 기존의 그런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각국의 주요 물가 지수도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완화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부분인데 지금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호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0.76% 올라갑니다. 2,588포인트, 지금 훌쩍 2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선 상황입니다. 2,588포인트고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86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9% 상승합니다. 7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5% 올라갑니다. 지금 14만 300원.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하네요. 43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8% 소폭 올라갑니다. 70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상승합니다. 5만 9,4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19만 3천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7% 올라갑니다. 49만 9,500원. 네이버도 1% 상승합니다. 22만 5천 원이고요. 기아도 0.45% 올라가네요. 8만 9,900원. LG화학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합니다. 31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68% 하락합니다. 72만 9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이네요. 7만 5,900원. 포스코 DX가 0.58% 떨어집니다. 5만 1,400원이고요. LNF가 1% 떨어집니다. 18만 8,600원. HLB는 2% 강세 보여줍니다. 5만 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미 11% 급등을 했고 최근에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HLB죠. 지금 주가는 5만 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PSP가 1.8% 상승합니다. 46,400원. 알테오젠도 올라갑니다. 72,9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1% 이상 상승하네요. 105,700원. 셀트리온제약 0.6% 상승합니다. 9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 테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HBM 관련주를 흐름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 강세고요. DIT가 2.5% 올라갑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2% 이상 상승하면서 24,800원이고요. 윈팩도 2.3% 상승합니다. 이오테크닉스도 1.6% 상승 중이고요. PSK 홀딩스도 역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1.48% 올라가고 이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글쎄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섹터는 없습니다만 이제 사실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HMM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지금 12%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40억 원, 12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35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9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 원, 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5원 80전 하락한 1,30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BOJ 효과로 그냥 달러엔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엔화는 약세가면서 한 910원, 915원까지 하던 또 엔원이 다시 또 900원 초반으로 내려오는 정도 그런 시기인데 야 요즘 시세 보면은 딱 그 느낌 듭니다. 예전에 정찰제가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무슨 이렇게 시장통에 가서 보면은 골라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를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인데 제가 좀 어리버리해 보였나 봐요. 어리버리해 보였는지 택당인 걸 5만 원 불러. 제 생각에는 이거 2만 원 더 비싸겠다 싶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5만 원이 저는 한 2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그래도 그거 하길래 에이 하면서 그냥 돌았었더니 그럼 3만 원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시장이. 우리 이게 주가가 정가가 아니고 시가잖아요. 예. 횟집 시가처럼. 네네. 약간 어리버리한 손님 오면 그냥 시가 높게 부르는 거죠. 자연산 그런 이제 양식 구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불러보고 높이 이렇게 해보고 붙어주면은 거기에 그 가격에 파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또 이렇게 알았다 하면서 또 던져주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특히 요새
신규 상장주들 이렇게 움직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네. 예, 그걸 갖다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허무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요즘 시장 흐름은 다소 좀 그런 이미지가 요즘 주가가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이야기 계속 이어가. 아까 달러 얘기했었어요. 달러 인덱스. 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네. 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더 높게 부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이 더 안달이지 안달이지. 파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2년 동안에 못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2년 만에. 지금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예, 아직까지 지금 뭐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가주면 한국 증시도 쫓아가게 된다. 제가 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 주면 한국 증시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미국의 지금 나스닥과 나스닥 100, 특히 S&P 500까지 이제 좀 더 늘리는 투자의 영역을 늘리는 것이 이제 그것도 신흥국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달러가 만약에 약보합세로 간다 그러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 빠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 지금 가계부채 비율의 문제점, 그리고 생산성이 덜 올라가는 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HBM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가 있고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이 신성장 업종들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쫓아가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미국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까? 네.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지금 저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더 못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익스트림 단계까지 올라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익스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이 52주 신고가의 종목들의 퍼센티지를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끝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 좀 과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는 S&P 500 기준의 퍼센티지는 20%밖에 안 돼요. 보시면은 왼쪽에 40%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는 뉴욕 증시의 퍼센티지는 겨우 12%밖에 안 됩니다. 네. 예. 더더욱이나 나스닥은 총 한 2,500개 기업, 3,000개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퍼센티지는 1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서의 지수 상승이었다. 그럼 아직 못 오른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부르는 게 중소형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 아틀란트 페드가 얘기하는 숫자가 사실 상당히 잘 맞아요. GDP 나오. 예, GDP 나오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숫자인데 그 미 연준 발표 나오기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저 숫자가 1.2%에서 2.6%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연간 상승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네. 3%로 변합니다. 네, 다음 거 넘겨주시면은 지금 벌써 올해 3, 4분기와 4, 4분기가 3%의 성장을 보여주는 시대다. 네. 예, 미국 경기가 3% 성장을 한다고요? 이거는 화랑이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저렇게 내려준다면 1.5%까지 내려준다면 아마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3%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3%면은 그럼 중소형주도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얼마나 금리를 내리고 얼마나 미국 경기가 좋을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올라가고 말 것이냐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은 너무 빨리 많이 오르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이 튀고 빵 터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천천히 아름답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천천히 아름답게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때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할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이 될 때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AI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보시면은 그래도 금리를 3차례밖에 안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내리는 기간도 좀 쉬고 내리고 좀 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뭐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3차례만 내렸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 중간에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니까 오히려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제 실수를 했냐면 예. 아시아 금융위기다. 그러면서 3차례를 아주 빠르게 단기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총 길이로 보시면 총 이 기간 동안에 내린 거를 계산하시면 1.25%예요. 1.25%를 내리니까 이게 이제 폭등장이 들어오면서 날아간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5%, 1.5% 내리면 우리 폭등장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내년도에 내리더라도 3차례만 내려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열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이죠. 옛날에 예를 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이 이 같은 기간에 95년부터 2000년 기간에 S&P 500은 200% 오르고 나스닥은 533% 상승을 했으니 지금 바닥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얼마냐면요. S&P 500이 한 30% 정도 올랐고요. 바닥 대비. 예, 바닥 대비해서 나스닥이 거의 뭐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펀더멘탈적으로 어느 정도가 서포트 되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과열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증시는 도대체 과거의 예를 들여다봤을 때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 바라는 모습은 과거에 1991년에서 2000년에 나타났던 인터넷 상승 주기, 그리고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났던 인터넷 모바일 상승 주기, 이것을 이번 사이클에서는 AI 로봇 상승 주기로서 좀 장기적으로 가주기를, 그걸 더 바라는 거고요. 아마도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과거에 너무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아직 금리 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년도에 3번 내려준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면은 네. 시장은 적절하게 상승하고 적절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고민을 하실 때 네. 어디가 가장 매력이 있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펀더멘탈적의 차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시는 건 아니다. 여전히 대형 기술주, 성장주, IT 업종 이런 쪽의 위주의 투자를 거의 많이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중소형주 투자 비중은 약 한 뭐 20% 정도 많이 가져가면, 적게는 한 10% 정도만 가져가셔도 수익률이 계속 괜찮게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 올라와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번 달 그리고 또 내년 1월, 2월은 중소형주가 좀 더 좋을 거예요. 보통 연초에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 저기 딱 나와 있는 게 보시면 중소형주 러셀 2000과 S&P 500 대형주의 상대적인 수익률 비교인데요.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월, 12월, 1월, 2월이 더 좋죠. 예. 근데 이제 저기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저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네. 과거 70년 동안의 확률로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인데, 보시면 11월 달은 40%대 중반이고 12월 달은 60% 미만이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60% 미만이에요. 상대적으로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지금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소형주의 차트를 보시면은 중소형주가 초과 수익률이 다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몇 년간 초과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2013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14, 15가 초과 수익률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17, 18, 19, 20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2021, 2022년에 초과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경기가 과열이 아닌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이 정도 수준에서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려준다면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는 전략은 지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아까 보여드렸던 명목 성장률 4.5%, 실질 성장률 2.2%. 이 시대가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역사적 고점을 뚫고 나서 3년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확 튀고 끝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겠죠. 네, 그렇게 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굉장히 계획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올 한 해 이렇게 특히 후반부 와서 이제 유동훈 본부장의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AI 혁명에 갖고 온 어떤 변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유 본부장께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기대를 갖고 계시고 또 올 한 해 성적만 봤을 때는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그러고 모건 스탠리 누굽니까 그 친구 마이크 왓슨. 예? 마이크 왓슨? 아니 그 왜 그 늘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 그 친구 모건 스탠리에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마이크 나네. 왓슨. 마이크 윌슨. 네네네네. 그 둘은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그 제압하셔가지고 자꾸 멘탈 흔들릴 때마다 강하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네요. 월가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년은 중소형주를 기대해라 했지만 유 본부장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기술주, 성장주 쪽이다. 물론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타이밍이 오겠죠.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내년 말쯤이다. 내년 말쯤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서 계산했었을 때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게 숫자로 저희는 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과 뭐 IWM, 러셀 2000, 또 IWN,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나스닥 100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만 투자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나스닥 100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중소형주를 조금씩 늘려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네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IT 업종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 가져가 있는 아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모임 많이 잡히고 있으시죠? 공금에서 회식비 결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네, 모임 통장만 만들어도 모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모임 연말정산 팁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가입돼 있는 동아리의 모임 통장입니다. 모임원끼리 같이 밥 먹고 결제를 했더니 이렇게 건당 500원씩 캐시백을 해줬죠.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거나 노래방, 골프장, 당구장, PC방 등에 같이 놀러가도 캐시백을 받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이 통장을 이용하면 모임원 누구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권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무가 여러 명 필요한 모임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선 당연히 이 통장의 주인은 한 명이니까 돈을 조금 더 쉽게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토스뱅크 모임 통장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주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이제 제품 구조를 짜게 된 거죠. 그 여러 명에서 함께 돈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돈도 출금할 수 있고 이제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이 뭐 개별 카드별로 된다. 안내 페이지에 바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굳이 이용자들이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아도 같이 모은 돈이고 이제 쓰는 주체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생활비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돈을 쓰고 별도로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자기 이름으로 되니까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모임통장 예치금액에 금리를 최대 10%까지 적용하는 파격적 조건을 내건 모임통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명이서 그 모임비 플러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만 해도 바로 2%를 적용을 받는 거고요. 이 3명이 다 같이 성공을 하면은 3%를 받으니까 5%가 되는 건데 각자가 성공한 0.5, 0.5, 0.5, 1.5가 더해져서 총 6.5%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10명이 모여서 모두 회비를 제때 내는데 성공하면 최대 금리인 10%를 받는 겁니다. 8월 그 출시했을 때부터 모임원으로 이제 초대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최대 10,000원까지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앱이 없으신 분이라 해도 그냥 초대 수락을 원케 스르륵 한번 하고 나면 앱이 없어도 이제 초대를 수락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그 초대를 받고 나면 수락하시기 전에 무조건 앱을 깔으셔야 되거든요. 연말 모임 성수기를 맞아 모임원이 많이 빨리 통장에 모일수록 원하는 선물을 골라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에서 출시한 모임통장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자 시중은행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달, 국민은행은 지난 5월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굳이 모임통장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일반 통장을 데이트 통장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둘이서만 쓰기에는 몇몇 분야 혜택을 특화해 지급하는 통장이나 카드도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20대 직장인 김진욱 씨 커플은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모임 통장에서 혜택이 저희가 데이트할 때 필요했던 혜택이랑 좀 별도로 혜택이 약한 부분도 있고 저희랑 좀 맞지 않아서 혜택을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일반 통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 씨 커플의 경우 일반 체크카드를 둘이 같이 사용하는 편이 모임 통장보다 조금이라도 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 카드에서는 통신비 할인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거 결제했을 때 페이커 자체에서도 페이백 되는 것도 있고 카드 자체도 페이백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저희가 밥 먹거나 뭐 영화 보거나 이런 기초 문화생활 할 때 페이백 받는 게 조금씩이라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데이트 통장 해보니까 결제할 때 꿀팁도 있으시다고요? 페이커로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가장 중점으로 받고 저보다는 여자친구가 알뜰살뜰하게 좀 그런 게 좀 잘 알아가지고 여자친구 명의로 여자친구 카드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김 씨 커플은 여자친구 명의의 카드를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등록해두고 김 씨 스마트폰에서도 여자친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들이 사용하는 커플 통장은 물론 인원수가 더 많은 모임 통장도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 기반의 소비가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을 방안도 당연히 고려해보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뭐 체크카드 사용액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 통장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정산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두 분 중에 총 금액이 조금 더 높으신 분의 명의로 된 계좌에 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모임 통장 연말정산 받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소득공제 시행령에 따르면은 모임 통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본인 명의가 확인되는 계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면은 연말정산 대상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조금 더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시백부터 소득공제까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모임 통장.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모임에 제일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죠. 지금부터 준비할 것도 또 미리 알아둬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절세의 지름길이죠. 연말정산 가장 궁금한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자, 이게 연말정산 직장인들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또 강하고 저도 뭐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사가 사실 해주게 되어 해준다.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의무 자체가 이제 사업주에게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근로자 개개인은 사실 연말정산 자료만 이렇게 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PDF 파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공만 하면 되긴 하는데, 예. 근데 사실상 이제 핵심적으로는 거기에 특별한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된 증빙까지도 뭐 같이 제출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사실 소득공제 받아야 되지 않는 조건인데 받았다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은 사실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본인의 이제 세금에 대한 절세는 본인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자료는 이제 본인이 챙겨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연말정산 생각하면 또 머리부터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이게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썼는지 뭐 얼마를 환급받게 되는지 아니면은 얼마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좀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리는 게 네. 국세청 홈택스를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마다 말씀드려요. 들어가 봤냐? 사이트를 들어가 보기는 했냐라는 네네. 말을 하는데 10월 31일부터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네. 미리보기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연말정산 자체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1월부터 네. 9월까지 쓴 금액에 대한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리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는 얼마 썼는지, 그 다음에 뭐 결제 수단별 금액, 도서, 공연, 박물관 이런 건 얼마 썼는지 그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쓰면 공제액을 얼마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3년간 내가 총급여액이 얼마였고 예전에 매년 세금 얼마씩 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 자기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지실 수 자기 있고. 반성의 시간. 그리고 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나 뭐 교육비 이런 것들 누가 받는 게 더 유리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도 좀 비교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금이란 게 12월 31일 다 지나고 나서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은 올해 거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한번 지금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홈택스 한번 로그인 하셔서 네. 본인의 사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태파. 저는 사태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연말정산의 또 기초적인 내용인데 공제는 공제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시켜주시죠. 네. 진짜 제 직장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말해줘도 또 모르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리셋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 기사를 읽으시거나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만 구별해도 사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소득공제는 실제 세금이 이제 말 그대로 곱하기 전에 이제 내가 급여를 받은 금액에서 예.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뭐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200만 원이나 소득공제 받았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라고 예.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200만 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이 예를 들어서 6%다. 그러면 12만 원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이란 걸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이 즉각적으로 깎이는 세율 계산 이후에 납부세액을 차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0만 원이 깎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아니 환급받을 금액이 50만 원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좀 구별을 하셔도 크게 이득을 보세요. 세액공제가 대박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나 15% 좀 낮은 구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소득 연봉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내가 적용되는 세율이 35%다. 아하. 그러면 이제 35만 원이 깎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소득공제일 수도 있고 세액공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 보니까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있는데 뭔가 새롭게 포함되는 것도 있고 또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랑 문화비 관련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0%씩 더 공제액을 좀 늘려줬는데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시장 같은 경우 40%였는데 50%로, 그다음에 문화비 사용금액 같은 경우 30%였는데 40%로 늘려줬고요. 그다음에 아직 화면 준비는 따로 안 했는데 네. 최근에 기재부 통과된 게 이제 자녀 세액공제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뭐 30만 원이었는데 그걸 뭐 35만 원으로 세액공제. 세액공제 액수를 좀 늘려줘서 출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여기 이거 볼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선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너무 목매지는 말아라. 말 그대로 소득공제니까 여기서 내가 300만 원 최고로 뭐 이렇게 3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세율 구간이 내 6%면 18만 원의 세금이 깎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간소화 그 미리보기 서비스 네네. 들어가셔서 우선 9월까지 내가 쓴 금액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막 한 10% 정도만 썼다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25% 미만의 금액은 공제액이 되네요. 0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저축을 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럴 자기 거면. 소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 오히려 저축에 대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는 뭐 15%고 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어차피 내가 공제액이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를 많이 챙겨준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소득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을 챙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을 이제 세금만 연계시키지 말고 다른 본인에게 더 이로운 것들의 제도를 더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연말 정산이 됐건 뭐 절세 차원이 됐건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현금 쓰는 게 낫나요? 현금 영수증이 사실은 이제 좀 더 공제 액수가 높으니까. 공제 액수가 유리할 수 높으니까. 있습니다. 근데 또 유리하지. 신용카드는 또 이제 일부분 써게 됐을 때 뭐 포인트나 다양한 예, 혜택을 예. 주는 게 있을 많아요. 수도 예, 있기 맞아요.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소비 패턴에 맞는 페이백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해마다 설명해봐야 또 똑같은 질문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직장인들이 좀 매년 또 이렇게 이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좀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1년에 한 번만 해서 그런가요? 맞아요. 네.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래요. 공부를 해야 돼서. 예.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딘가요?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네. 이 부양가족 중복공제 하시면 안 돼요. 예? 부양가족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예. 이걸 형제들이 막 다 같이 갖다 쓰시는 거예요. 아하. 장남도 부양한다 그러고. 예, 맞습니다. 차남도 부양한다 하고. 맞습니다. 그러게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그 세무서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이제 걸려요. 잘못했다라고 아, 네. 이제 바로 포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포착이 돼서 연락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를 활용한다거나 예. 그 자녀가 두 분인데 각각 두 분 다 써버리시는 맞벌이 거예요. 부부인데. 내 밑에 부양가족으로.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혹시나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 부양가족으로 이제 원래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도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 소득이 사실은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이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못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고 깜빡하고 써버리시는 경우.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이제 잘못된 공제가 가장 예.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거 사용 금액 불가능합니다. 공제. 그러니까 좀 따져 보셔야 될 게 네네. 많아요. 사실 부모 거는 되고 형제 건 안 되고 어떨 땐 형제 거는 되고 그다음 어떨 건 자녀 거는 되는데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혼란을 좀 유발하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 월세 이게 무슨 뭐 공제가 있습니까? 월세는 이제 세액공제가 세액공제? 있습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저는 많이 강조를 해요. 네네. 왜냐하면 세액공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사회초년생분들 사실 연말정산하면 내야 되는 세금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월세 세액공제만 받아도 거의 다 100% 환급이 될 때가 환급이 많아요. 네. 된다. 근데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요건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말씀 잘 아니 주셨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1년에 그러면 한 7, 800 월세가 나갔다. 세액공제 받으면 7, 800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75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세율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 17%를 곱해서 그래도 15%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아,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월세 낸 것에 이제 전부 다 세액공제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남는 게 없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소장님 생각이 굉장히 신박하시네요. 신박했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신박했나요? 바보 같았나요? 신박하죠. 네. 요건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과세기한 종료일 말 그대로 12월 31일 날 무주택자셔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주택이 없어야 되는 세대주여야 되고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그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거기에 내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말 그대로 네. 주민등록 네. 등본상 주소랑 똑같아야 된다는 네.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월세 받는 주택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거나 그리고 뭐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된다거나 이런 일정한 요건들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될 부분들이 요건도 많아요. 까다롭더라고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세액공제 내용도 있죠. 이거 지금 12월 달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느끼시는데 예전에 제가 또 SBS 비즈 와서 또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이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부를 하고 나서 이제 약간 혜택까지 받는다면 좋은 제도일 건데 이게 딱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30%에 해당하는 이 답례품을 그 지역자치단체에 있는 업체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파격적인 게 우선 10만 원만 하셔도 좋은 게 10만 원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100%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기부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뭐 어디 다른데 뭐 광주광역시나 뭐 부산에 예. 했다. 그러면 거기 기부를 했었을 때 10만 원의 세액공제가 다 빠지니까 네. 전 손해 보는 게 없죠. 손해 보는 거 그러네요. 없죠. 그리고 30% 3만 원에 해당하는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하. 남는 장사네요. 네, 그 지역 특산물이 많습니다. 뭐 네. 쇠고기, 돼지고기, 뭐 참기름 이런 것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기시면은 그 지역 자치에 있는 그 사업체를 또 살리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500까지 했으면은요. 그 1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자분들은 이제 16.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득 구간이 높다라고 35%다 그러면 나머지 490만 원에 대해서 뭐 35%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으니까 그러게 손해 보는 거는 또 아닐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기부에다가 손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회사에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한 케이스가 아니고 뭐 이직을 했든지 아니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중도 퇴사하고 다른 회사 이직을 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네. 중도 퇴사한 그 근로지에 있었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죠. 퇴사할 때 간단하게 아, 연말정산 예, 해주니까 예. 그 데이터를 그쪽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마무리해 줄 거고요. 네. 근데 중도 퇴사하고 내가 12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을 못 구했다라고 네. 한다면 5월 달에 본인이 이제 직접 홈택스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이듬해. 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자기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자기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 뭐 배달 알바나 이런 걸 하시는 파트타임으로 분들도 할 꽤 수 있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번 거니까 아, 개인 사업자. 그렇죠. 예. 연말정산만 사업주가 해주는 거고 그 연말정산 내역을 토대로 5월 달에 다른 벌었던 소득과 합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면 연말정산을 안 하고 그렇게 다른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그렇죠. 신고를 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 거고 가끔 이제 그게 있어서요. 약간 이제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뭐 내가 뭐 남성인데 비뇨기과를 갔다 그런 내역이 이제 괜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나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뭐 내가 주택이 있어서 이자를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업주에게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해도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기본적인 정보로만 우선 연말정산 해주세요. 제가 5월 달에 직접 하겠습니다. 예. 라고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예, 가끔 회사에 내 기본 정보들이 노출되는 게 좀 껄끄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매번 그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이것도 해마다 설명드려도 어렵던데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우선은 계속 반복적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업무를 계속 하는 분은 사업소득이고 사업 소득이고. 근데 한 번쯤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이제 복권이 있죠. 복권은 한 번 당첨되고 사실 네네네. 뭐 매주 되면 이제 그건 진짜 사업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괜찮은데요. 때문에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